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도 월맹을 점령하지 못하고 민병대 위주의 베트콩에 발목 잡혀 끝내 철수해야 했던 베트남전에서의 미국.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가졌던 최고의 전쟁 무기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적의 한국군이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베트남전이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월맹 지역으로 진격조차 못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았지만 미국이 계획했던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베트남 전쟁은 진행되었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미군은 정글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우위를 가져오는 승리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땅굴을 파고 이동하면서 민간인에 섞여 저항하는 베트공들에 심각하게 밀리던 미군은 1965년 한국군이 파병을 결정함과 동시에 미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베트남 전의 판도 또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지휘권을 가진 주력이 한국군이었다면 아마도 전쟁의 결과에서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은 한국군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근대 전쟁이자 한국인의 정이 가장 드러났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투에 임했을 때 한국군의 무서움과 잔인함, 한국인의 다정함이 동시에 보여졌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1965년을 시작으로 1973년까지 총 8년에 걸쳐 베트남으로 한국군을 파병합니다. 한국군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 자국당에서 엄청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했던 전쟁이며 3년에 가까운 초대형 규모의 전쟁을 치러내면서 한국군은 베테랑 전사들이 되었으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단련된 전사들이 되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당시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던 미군들은 태어나서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신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참이 대부분이었지만 미국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청난 양의 돈과 압도적인 무기로 밀어붙이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미군 무기에 비해 원시시대 무기처럼 무장한 월맹군 정도는 2달이면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자작극으로 판명된 통킹만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 전혀 엉뚱한 상대의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산국가 월맹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월남 땅 안에서 월맹군도 아니고 정규군도 아닌 월남 내 반군이면서 월맹에서 지원을 받던 베트콩들과 싸워야만 했는데 베트공들의 전투력은 미국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매우 지능적인 전투 방법으로 미군을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인 것은 정글에서의 싸움이었는데 정글이라는 전쟁터는 미군에게 너무도 불리하게 작용해서 미군은 연일 계속해서 베트콩에게 얻어터지며 기하급수적인 사상자와 전쟁 물자를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베트남전은 미국이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매우 힘든 싸움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약간의 국뽕을 가미해서 표현하자면 바로 그 골치 아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한국군이며 실제로 한국군이 파병되자마자 베트남전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군이 파견된 전투 지역에서 전쟁 양상은 일방적이라 할 만큼 승리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병사들이 아닌 해병대와 특수부대 성격의 인원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베테랑 전사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군은 상대군이었던 베트공은 물론이고 미군들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전력 차이가 나는 상태였는데 말하자면 전쟁 괴물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병사 한 명의 개인 전투력을 나타내는 사상자 교환 비율 기록을 보면 미군이 아주 잘 싸웠을 때 대략 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즉 미군 한 명이 최선을 다해 싸웠을 때 9명의 베트콩을 살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파병 초기부터 즉시 25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기록하더니 금방 정글에도 적응해버리고 가장 골치 아팠던 베트콩 전략도 바로 파악을 해버리더니 전쟁 후반기에 가서는 사상자 교환 비율에서 무려 100대 1까지 그 수치를 올려버립니다. 마치 말벌 한 마리가 꿀벌 수백 마리를 상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투력을 지닌 한국군과 베트공과의 전투에서 양쪽의 수가 비슷한 전투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한국군이 조금이라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군에 의한 일방적인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은 베트남 전쟁 전반에 걸쳐 한국군이 작전에 참여한 약 5만 9천 번의 작전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베트콩들은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글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덩치 큰 미군들을 농락해가며 크고 작은 승리를 연이어 이루어내면서 베트콩 병사들의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한국군은 그런 미군들과는 아예 다른 종족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등장 이후에 베트콩 진영에서 아군의 사상자가 너무 급증하자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전투 지침을 각 부대로 내려보냈는데, 미군이 노획한 베트콩의 교전수칙서에 따르면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과의 전투는 무조건 피하라는 명령이 일반 병사들에게 하달되었고, 그것과 함께 한국군 대부분은 태권도로 단련된 유단자들이니 설령 한국군이 비무장한 상태라 하더라도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이 따로 하달되어 당시 베트콩들에게 한국군은 단지 적군이 아닌 저승사자에 가까운 공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베트콩이 교전수칙을 통해 전투를 피하라는 대상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들 중에서 한국군이 유일했었습니다. 베트콩들이 파악한 한국군들은 특히 두려움이 없고 또 잔인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일단 당시 한국군이 투입되었던 작전들은 대부분 미군들에게는 자살행위라고 여겨지던 작전이 대부분이었으며 아주 위험한 작전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은 동맹군이라기보다 용병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으며, 미군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작전이거나 위험이 너무 높은 작전에 한국군이 주로 투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작전 중 하나가 바로 야간 매복 작전인데, 쉽게 말하면 정글 깊숙한 곳, 베트콩이 지나다닐 길목이나 아군의 진지를 향해 그들이 공격해 들어올 만한 루트를 미리 파악하여 한밤중에 소수의 한국군을 그런 곳에 소리 없이 침투시켜 매복하면서 적을 기다리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작전들은 당시 상황과 어두운 정글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떨릴 정도로 위험하고 무서운 작전들이었습니다. 일단 얼마나 대규모의 적과 상대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또 한밤중에 정글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는 매복 작전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나 무기 또는 장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작전 지역은 대부분 적진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다가 포위되거나 생포라도 된다면 아군 측에서 그들을 구하러 오는 것 자체가 역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군들에게는 자살행위로 불렸던 그런 작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전이 바로 이런 야간 매복 작전들이었고, 실제로 한국군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가장 많은 적군을 사살했으며 승리한 전투 또한 이런 종류의 전투이자 초근접 게릴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만약 아군이 한 명이라도 당하면 눈이 뒤집혀버리면서 끝까지 적을 쫓아가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닌 전쟁 중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적군의 피해를 강요하면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적군들로 하여금 감히 한국군을 향해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데, 같은 미군들 역시 한국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한국군은 너무도 잘 싸우지만 지나치게 잔인해서 자기들도 무섭다고 했는데, 한국군의 소문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베트콩들에게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베트콩들의 퍼진 소문에 따르면 한국군이 주둔하는 부대에는 부대 주변으로 베트콩들의 머리가 걸려 있으며, 한국군 부대를 습격해왔다가 사살당하거나 포로가 되면 베트콩의 머리를 배낭에 매달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밀리거나 포위되어 생포될 상황에 놓인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 잡히기보다는 그 공포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트콩들은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피하고 미군들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골라 공격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이 있는 곳이 베트남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며, 미군들은 만약 자기 부대 내에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안전함을 느끼고 한국군의 존재를 고마워하면서 한국군의 부대 깃발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군이 그냥 겁이 없고 잔인하기만 해서 그렇게 잘 싸웠던 것이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인데 그럴 리가 없죠. 당시 미국 하원 국방위원장의 증언을 보면 미군의 전투 방식과 다른 한국군의 전투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군의 경우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으면 일단 뒤로 물러나 폭격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런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미군이 물러서면 베트콩들도 후퇴하면서 폭격 지원이 이루어지고 다시 전투 지역으로 접근해보면
적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경우들이 많았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한국군들은 지원을 우선 요청하는 그런 미군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군이 일단 공격을 받게 되면 단순히 적에게 대응 사격을 하면서 미군처럼 폭격 지원을 요청하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사격이 들어온 방향을 즉각 파악하여 부대를 2개 또는 3개로 신속하게 나누어 도망칠 수 있는 베트콩 도주로부터 재빨리 막으면서 포위해버리고 사방에서 동시에 적을 공격하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군 작전 지역에 한번 들어온 적이 절대 살아서 도망칠 수 없도록 작전을 수행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당시 베트콩이 점령하고 있던 어느 요새 하나를 몇 년에 걸쳐 공격하고 있었지만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베트콩의 지능적인 수비 때문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계속된 작전 실패에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대에 한국의 해병대가 마지막 희망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 한국 해병대는 파병 직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후 적 요새 공격 작전을 짠 다음 즉시 침투 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작전 개시 단 2시간 만에 적군 제압 완료, 아군 피해 무, 생포한 적 압송 중이라는 3마디를 담은 무전을 사령부로 보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자 미군 사령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은 지난 수년간 수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쏟아 부으며 미군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 해병대는 그걸 불과 2시간 만에 점령해버린 것에 대해 전투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자기들 미군이 너무 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한국군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인지 도대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보고서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는 그 유명한 청룡부대의 일화입니다. 1967년 짜빈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 11중대는 어느 날 적군 3개 대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총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청룡부대 인원은 대략 284명밖에 없었고 공격하던 적군은 약 2,400명이 넘었습니다. 베트콩들은 그동안 한국군에게 당한 것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한국군에 복수함으로써 떨어진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작전을 준비하여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청룡부대는 기관총이나 폭탄 보급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무기와 탄약 역시 소총과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적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대규모 공격 소식을 전해들은 사령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청룡부대의 괴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룡부대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적의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자 과감하게 적을 부대 내로 유인한 후 그렇게 한 곳으로 모여든 적의 정확한 위치를 후방에 무전으로 보내면서 폭격 지원을 받아 공격하는 영민함을 보인 것과 동시에 미군 사령부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사령부에 보내게 됩니다. 한국군의 괴멸을 걱정한 사령부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지원 병력을 보내려고 하자 포격 공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거절해버립니다. 이미 부대 내부까지 밀고 들어오는 적들을 상대로 청룡부대는 5시간이 넘는 피 튀기는 백병전을 치르면서 결국 승리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 적군 대부분을 사살했습니다. 게임에서나 어떤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당시 청룡부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을 했고 감명받은 미군 사령부는 백악관의 전투 상황을 보고했고 미국 대통령은 그 용맹함을 기리며 훈장을 수여했으며 이들 청룡부대는 미군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류 스타는 청룡부대인 셈입니다. 청룡부대를 만나기 위해 타 미군 부대에서 이들을 견학하러 오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천사와 악마가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냉정한 잔인함과 정의라는 따뜻함을 품고 있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전투를 치를 때는 이런 무시무시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한국군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어려움에 빠진 월남인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베트콩들은 베트남 민간인들 사이에 섞여 지내며 미군 측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아군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몰살시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유인한 후에 갑자기 베트콩으로 돌변하며 아군을 사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아군 입장에서는 누가 베트콩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늘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 사령부의 보고서와 미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군들이 베트콩들과의 전투에서는 괴물이 되어 싸우면서도 월남인들에게는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 수시로 대민 지원을 하며
그들의 삶을 돌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는 한국군의 이런 선행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지역을 지나가도 기습적인 총격이나 복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지적하며, 만약 미군들이 한국군의 이런 오보의 정신을 배울 수만 있었다면 베트남 전에서 미국이 진작에 승리했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나버려 베트남전은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어버렸지만,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파병군인들은 가난했던 조국을 위해 자신의 피를 팔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국가의 은인들이자, 오늘날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분들에게 커다란 빚을 진 자들이며, 무엇보다 세계만방에 우리 한국인의 용맹함을 알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명예가 앞으로도 소중히 기억되고 지켜지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